우리 엄마가 해주던 떡맛하고 똑같네? 만석군 댁 도련님이 장터떡 하나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미를 잃고 1년 밥 한 술 넘기지 못하던 아이가 떡 한 조각에 울음을 터뜨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떡을 빚은 처녀는 도련님의 어미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난 적 없는 사람의 떡에서 어째서 어미의 맛이 나는 것일까요? 자, 그 까닭을 함께 들어보시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입춘을 코앞에 둔 시절이었으나 바람은 여전히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고을 큰 저작거리, 주위의 장사치들도 하나둘 자리를 거두고 있었는데 한편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 위에 시루를 올려놓고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떡을 빚고 있었지요. 솜이 삐져나온 저고리에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한 치마 차림. 행색만 보면 끼니를 걱정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떡판 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한 번씩 돌렸습니다. 시루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퍼져 나왔거든요. 찹쌀가루에 말린 대추를 곱게 다져 넣고 꿀에 하룻밤 재운 잣을 고명으로 올리는 독특한 떡이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은하. 나이 19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작거리 큰 길 위로 가마 하나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8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고운 비단 두루마기를 걸쳤으나 볼은 쑥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아이답지 않은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서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만석군 최진사의 외손자였지요. 서준은 가마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도 입도 마음도 닫혀 있는 아이였습니다. 1년 전 어머니를 잃은 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과일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만석군 댁이니 산의 진미를 갖다 올려도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봐도 몸에는 아무 탈이 없다 했습니다. 마음이 앓고 있는 것이라고. 최진사는 손자가 하루하루 말라가는 걸 보며 속이 타들어갔으나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늙은 하인 구봉이 서준을 태운 가마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쐬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 데리고 나온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결에 무언가가 실려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묘한 냄새. 가마 안으로 스며든 그 냄새에 서준이 움찔했습니다. 잠깐 서시오. 가마꾼들이 멈춰 섰습니다. 구봉이 황급히 다가왔지요. 평소 입도 잘 열지 않던 도련님이 먼저 소리를 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구봉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 어인 일이시옵니까? 서준은 대답 대신 코끝을 벌름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냄새가 나는 쪽을 찾았습니다. 구봉이 따라서 고개를 돌리니 저만치 떡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 앞에 젊은 처녀가 앉아 있었지요. 저것, 나 저것 먹고 싶소. 구봉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던 도련님이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서준은 제 발로 떡판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구봉이 뒤따라가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은하는 갑자기 다가온 어린 손님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걸친 걸 보니 보통 집안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은하의 마음이 절로 아파왔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손목은 앙상했습니다. 고운 옷이 무색할 만큼 쇠약해 보이는 아이였지요. 저리도 어린 것이 무슨 시름이 있기에. 은하는 갓 쪄낸 떡을 이파리에 곱게 싸서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도련님, 이거 드셔보시겠어요? 따끈할 때 먹어야 맛이 난답니다. 서준이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찹쌀의 쫄깃한 식감, 그 사이로 퍼지는 대추의 은은한 단맛, 그리고 꿀에 밴 잣의 고소함.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씹던 입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 맛을 압니다. 이 맛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해주시던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만 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만들어봐도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맛.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떡을 든 채 서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그것이 서준이 어머니를 잃은 뒤 처음으로 꺼낸 온전한 말이었습니다. 구봉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무언가를 먹은 것도, 맛있다고 한 것도, 울음 말고 다른 감정을 내보인 것도. 구봉은 소매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하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떡 한 조각에 이 아이가 왜 이토록 울고 있는지. 하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하도 9살에 어머니를 잃었으니까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은하는 아무 말 없이 떡 한 조각을 더 꺼내 서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도련님. 이것도 드세요. 꿀을 더 넣은 거라 더 달답니다. 서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오물오물 씹기 시작했지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1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삼킨 것이었습니다. 가마가 떠날 때 서준은 휘장을 걷고 은하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하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준도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에 아주 작은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1년 만의 웃음이었습니다. 가마가 저작거리를 빠져나간 뒤에도 은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뺨을 스쳤으나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했지요. 저 도련님이 내 떡을 맛있다 하셨으니 오늘은 좋은 날이로다. 은하는 다시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런데 이 만남이 평범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떡 한 조각이 얼마나 깊고 오래된 사연과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8살 아이의 한마디가 어떤 비밀의 빗장을 열어젖히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석군 최진사의 사랑방. 구봉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사 어른, 아뢰올 것이 있사옵니다. 최진사는 등잔 앞에 앉아 서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47, 40대 후반치고는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딸을 잃은 뒤로 한꺼번에 늙어버린 사람 같았지요. 말해 보아라. 서준 도련님께서 오늘 떡을 드셨사옵니다. 최진사의 서책 넘기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저작거리 떡장수 처녀의 떡을 드시고 웃으셨사옵니다. 최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얼굴이었지요. 온갖 산의 진미를 마다하던 손자가 장터떡을 먹었다니. 어떤 떡이더냐? 꿀대추 찰떡이라 하옵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신 아가씨께서 해주시던 것과 맛이 똑같다 하셨사옵니다. 순간 최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린 서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꿀대추 찰떡. 그 이름이 최진사의 귓전을 울렸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이 덜컥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가 어찌 생겼더냐? 젊은 처녀이옵니다. 행색은 누추하였으나 얼굴은 맑고 곱상하였사옵니다. 도련님 말씀으로는. 구봉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련님 말씀으로는 돌아가신 아가씨와 닮으셨다 하셨사옵니다.
최진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딸 채영과 닮은 얼굴. 채영이 해주던 것과 같은 맛의 떡. 우연이겠지. 최진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최진사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그 밤 최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꿀대추 찰떡이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떡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빚을 줄 아는 사람은 최진사가 아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20년 가까이 찾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진사의 첫 번째 죄였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아침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밥상을 물리치는 건 여전했으나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지요. 저작거리에 가야 하오. 어제 그 떡을 또 먹고 싶소. 구봉이 난감한 얼굴로 서준을 달랬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날이 더 춥사옵니다. 내일 가시지요. 실소. 오늘 가야 하오. 지금 당장. 구봉은 어쩔 수 없이 서준을 등에 업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마를 타겠느냐 물었으나 서준은 고개를 저었지요. 구봉의 등이 더 따뜻하다며. 저작거리에 도착한 이은하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서준을 알아보고 눈이 동그래졌지요. 어머, 어제 그 도련님이시구나. 어제 떡이 맛있었소. 오늘도 같은 것을 주시오.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갓 쪄낸 떡을 이파리에 싸서 건넸습니다. 서준은 받자마자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모습을 보며 은하가 빙그레 웃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이 포근하여 은하가 쓰개 치마를 벗어놓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온전히 드러나 있었지요. 서준이 떡을 씹다 말고 은하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눈매, 부드러운 입술의 곡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서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겹쳐졌습니다. 할아버지 대간방에 걸린 초상화. 젊은 시절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었지요. 누이,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은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은하도 9살에 어머니를 잃었으니까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은하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도련님,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는구나. 저는 보잘것없는 떡장수에 불과하오나 도련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드리겠사옵니다. 정말이요? 그럼요. 서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준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작거리를 찾았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구봉의 등에 엎혀서 나왔지요. 구봉은 힘이 들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은하는 매일 서준을 위해 따끈한 떡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준이 오면 떡을 건네고 서준이 먹는 동안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글 공부를 시키셨소. 어머, 도련님은 벌써 글을 아시옵니까? 대단하시옵니다. 누이도 글을 아시오? 조금은요. 길가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것이옵니다. 그럼 같이 공부하면 좋겠소. 은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그날부터 서당에서 배운 글자를 떡판 위에 나뭇가지로 써보이며 은하에게 자랑했지요. 은하도 아는 글자를 써보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은 떡판을 사이에 두고 글 공부를 하는 묘한 사제지간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차려주는 산의 진미를 즐기는 것은 아니었으나 은하의 떡을 먹으면서 입맛이 조금씩 돌아온 것이었지요. 죽 한 그릇, 미음 한 사발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붙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던 얼굴이 또래 아이답게 통통해지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굳게 닫혀있던 얼굴이 활짝 열렸습니다. 웃는 일이 잦아졌고 또래 아이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지요. 만석군대 가인들은 서준의 변화에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의원이 손을 쓸 수 없다 하던 마음의 병을 장터 떡장수 처녀가 고쳐놓은 셈이었으니까요. 한편 은하의 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떡을 파는 까닭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약값. 할머니는 폐병이 깊었습니다. 의원은 이미 고개를 저었으나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새벽에 일어나 쌀을 빻고 팥을 삶고 시루에 올렸습니다. 언손을 호호 불며 반죽을 치대고 날이 밝으면 저작거리에 나가 하루 종일 떡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약값에는 늘 모자랐습니다. 자릿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은하는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지나가던 늙은 거린이 떡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 몇 잎을 꺼냈으나 떡 한 조각 살 값에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은하는 노인의 손에 든 동전을 보고는 떡 서너 조각을 꺼내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시옵소서. 따뜻할 때 드셔야 맛이 나옵니다. 하지만 돈이 괜찮사옵니다. 드시고 기운 차리시옵소서. 또 어느 날은 동전이 모자란 서당 아이에게 떡을 그냥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미안해하자 은하는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으니 가져가거라. 공부 열심히 하여라. 구봉은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을 데리고 올 때마다 은하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구봉이 최진사의 사랑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진사 어른, 서준 도련님의 근황을 아르겠사옵니다. 최진사는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받은 뒤로 얼굴이 더 어두워진 듯 했지요. 말해 보아라. 도련님께서 보름째 저작거리를 찾고 계시옵니다. 그 처녀의 떡을 매일 드시고 밥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사옵니다. 최진사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서준이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예, 그뿐이 아니옵니다. 웃으시옵니다. 그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으시옵니다. 어머니를 잃으신 뒤로 처음이옵니다. 최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자가 웃는다. 밥을 먹는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던가. 그 처녀, 어떤 아이더냐? 구봉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처녀이옵니다. 낡은 옷에 거친 손을 하고 있사오나 마음씨만큼은 비단결 같은 아이이옵니다. 돈이 모자란 거린에게 떡을 그냥 건네고 서당 아이에게도 공짜로 나눠주더이다. 제가 보기에는 구봉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고운 심성을 가진 처녀이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등잔불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손자를 살려준 처녀, 딸과 닮은 얼굴, 그리고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한 그 떡맛. 그 세 가지가 최진사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봉아, 예, 진사 어른. 내일 내가 직접 나가보겠다. 구봉은 놀란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최진사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보아야겠다. 이 눈으로. 그 말 속에는 손자 걱정만이 아닌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최진사 자신도 아직 또렷이 알지 못했지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최 진사는 구봉의 보고를 들은 뒤로 밤마다 뒤척였지요. 손자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기뻤으나 그 기쁨 뒤에 자꾸만 다른 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꿀대추 찰떡, 딸과 닮은 얼굴. 이 두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복 대신 평복을 꺼내 입었지요. 갓도 쓰지 않고 두루마기 하나만 걸쳤습니다. 만석군 최 진사가 아닌 그저 이름 없는 늙은 양반 행색이었습니다. 구봉아, 가마는 필요 없다. 걸어서 가마. 구봉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진사 어른이 저런 행색으로 나서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구봉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도착한 최 진사는 떡판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밥집 처마 아래 걸터 앉아 멀찍이 서 은하를 바라보았지요. 은하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떡을 빚고 있었습니다. 낡은 저고리에 기운 자국이 선명한 치마 차림.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반죽을 치대고 있었지요. 그때 서준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봉의 부하 하인 등에 엎혀서 왔지요. 서준이 은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이. 은하도 서준을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떡을 건네고 서준이 먹는 것을 지켜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최 진사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뒤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최 진사는 이미 잊고 있었지요. 그런데 최 진사의 시선은 어느 순간 서준이가 아닌 은하에게 멈춰 있었습니다. 은하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 떡을 건네며 많이 드세요 하는 모습. 동전이 모자란 아이에게 떡을 그냥 건네는 모습. 최 진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준이가 돌아간 뒤 최 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은하의 떡판으로 걸어갔지요. 은하는 새 손님을 보고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떡을 사러 오셨사옵니까? 최 진사는 대답 대신 떡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찹쌀가루에 말린 대추를 곱게 다져 넣고 꿀에 재운 잣을 고명으로 올린 떡.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이것을 하나 주겠느냐? 예, 어르신. 갓 쪄낸 것이니 따뜻하실 것이옵니다. 은하가 이파리에 떡을 싸서 건넸습니다. 최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았지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찹쌀의 쫄깃한 식감이 혀를 감쌌습니다. 그 사이로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퍼졌지요. 그리고 꿀에 밴 잣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최 진사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맛을 압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영영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20해 가까이 전, 이 고을 변두리 작은 떡집, 그 떡집 막내딸이 빚어주던 바로 그 꿀대추 찰떡의 맛이었지요. 최 진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옆에 담벼락에 어깨를 기대었지요. 손에 든 떡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준이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딸 채영과 닮았다고. 그러나 최 진사의 눈에 비친 것은 채영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기억 깊숙이 묻어둔 어떤 여인의 얼굴이었지요. 심장이 한 번 크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은 20살 시절 옥순과 빼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 진사의 머릿속에서 세월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28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작거리를 지나다 떡집 앞에서 발길이 멈추었지요. 시루에서 막 꺼낸 떡을 파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나이 18. 이름은 옥순. 천민 출신 떡집 딸이었으나 맑고 티 없는 얼굴의 웃음이 해맑았습니다. 떡을 건네며 따뜻할 때 드셔야 맛이 나옵니다. 하던 목소리가 유난히 귀에 남았지요. 최 진사는 그날 이후 매일 그 떡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떡이 맛있어서라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지요. 그러나 이내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떡이 아니라 옥순을 보러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옥순도 최진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한 사람의 여인으로 대해주는 그에게 진심으로 정을 주었지요. 최진사가 갈 때마다 떡을 하나 더 싸주었고, 최진사는 옥순이 좋아하는 비녀를 선물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부잣집 양반이 천한 여인에게 흔히 품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지요. 최진사는 옥순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첩으로라도 드리고 싶었지요. 그러나 이 일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만석군 가문의 체면에 먹칠을 할 셈이냐며 대청마루가 떠나가도록 호통을 쳤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순히 화만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수를 썼지요. 내가 그 계집을 끊지 않으면 내가 직접 손을 쓰마 관가에 넘겨 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최진사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재력과 권세라면 옥순을 해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최진사는 옥순을 지키기 위해 차라리 자신이 물러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싸워볼 용기가 없었던 것을 옥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한 것인지도요. 마지막으로 옥순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 한다. 그러니 내가 물러서는 것이다. 그 말을 하면 옥순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했지요. 미안하오. 나는 결국 집안을 택할 수밖에 없소. 나를 잊어주시오. 옥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나으리, 그것이 진심이시옵니까? 그렇소. 이것으로 우리 인연은 끝이오. 옥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나비 모양의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옥순이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옥순은 그 놀이개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조각을 최진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제가 가져가겠사옵니다. 언젠가 이것을 다시 맞출 날이 올지도 모르오니. 최진사는 놀이개를 받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지요. 등 뒤에서 옥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으나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옥순을 지키는 길이라 믿으며 그 뒤로 옥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떡집은 문을 닫았고 옥순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최진사는 놀이개 반쪽을 서재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진사는 옥순을 잊으려 했습니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작거리에서 떡 한 조각이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최진사는 담벼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은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시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닮은 것이 더 또렷했지요. 눈매, 코, 입술의 곡선, 그리고 떡을 건네며 걱정하는 그 표정까지. 옥순이었습니다. 20해 전 떡을 건네며 따뜻할 때 드셔야 맛이 나옵니다. 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최진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미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괜찮다. 걱정 마라. 최진사는 몸을 돌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저작거리를 빠져나갔지요. 구봉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진사 어른, 괜찮으시옵니까? 최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으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설마 옥순에게 딸이 있었단 말인가? 구봉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사 어른의 등이 떨리고 있다는 것은 보았지요. 만석군 최진사.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 그 사람이 장터한 귀퉁이에서 떡 한 조각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해를 묻어두었던 사랑이 떡 한 조각으로 다시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그날 밤 최진사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걸린 초상화가 일렁였지요. 딸 채영의 초상화였습니다. 젊고 곱던 시절의 모습. 화공이 정성 들여 그린 것이었으나 진짜 채영의 웃음에는 미치지 못했지요. 최진사는 초상화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순의 기억이 터져 나온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 기억은 또 다른 기억을 끌고 왔습니다. 더 가깝고 더 아프고 더 뼈저린 기억을. 딸 채영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채영은 총명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잘 따랐지요. 최진사가 서재에서 글을 읽으면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최진사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눈을 반짝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채영에게는 유독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7, 8살 무렵이었지요. 그때는 아직 옥순이 최진사의 곁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옥순이 부엌에서 떡을 빚으면 어린 채영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구경했지요. 옥순은 채영을 예뻐하며 떡 반죽을 조금 떼어주곤 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동글동글 빚는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채영은 작은 손으로 서툴게 반죽을 굴리며 까르르 웃었지요. 옥순도 함께 웃었습니다. 채영에게 옥순은 무섭고 엄한 어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순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요. 어린 채영은 한동안 옥순을 찾으며 울었습니다. 옥순 아주머니는 어디 갔어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지요. 세월이 흐르며 채영은 옥순의 얼굴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맛만은 잊지 못했지요. 혀끝에 남은 찹쌀의 쫄깃함, 대추의 단맛, 잣의 고소함. 어린 시절 가장 따뜻했던 순간에 먹었던 그 맛은 기억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채영이 19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청년을 만났지요. 떠돌이 그림쟁이였습니다. 재주는 뛰어났으나 가진 것은 분몇 자루와 먹한 벼루가 전부인 청년이었습니다. 채영은 그 청년의 그림에 먼저 발길을 멈추었지요. 저작거리 한 구석에 펼쳐놓은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수화도 인물화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떡 파는 아낙, 물동이를 인 아이, 빨래하는 여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한 눈으로 담아낸 그림이었지요. 채영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림에서 그린 사람에게로 옮겨갔지요. 청년도 채영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채영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례를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사옵니다. 최진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요. 딸이 혼기가 찼으니 좋은 혼처를 구해온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누구냐? 저작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그림쟁이이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심성이 곱사옵니다. 만석군 가문의 외동딸이 떠돌이 그림쟁이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최진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채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이 바르고 제게 진심이 옵니다. 진심이 밥을 먹여주더냐? 진심이 지붕을 덮어주더냐? 가진 것 없는 놈의 진심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최진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채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으나 최진사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다시는 그 놈을 만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좋은 혼처를 구해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진사는 왜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을까요? 단순히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만석군 가문에 떠돌이 사위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물론 그것도 있었지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옥순을 사랑했을 때 아버지가 가로막았지요. 그때 최진사는 싸우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옥순은 떠났고 최진사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았지요. 그런데 딸이 똑같은 길을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 최진사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자신처럼 꺾이거나 옥순처럼 버림받거나 어느 쪽이든 불행으로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만은 그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최진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채영은 끝내 아버지 몰래 도망쳤습니다. 그림쟁이와 혼례를 올렸지요. 만석군 댁 외동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분노했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의절이었지요. 최진사는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요. 채영은 남편과 가난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기와집은커녕 변변한 초가 한 칸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림 솜씨를 살려 이곳저곳에서 그림을 그려 팔았고 채영은 바느질과 삭실로 못했지요. 그리고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채영은 서준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가난해도 아이에게만은 따뜻한 것을 해주고 싶었지요. 그때 채영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어릴 적 그 떡이었습니다. 옥순이 빚어주던 꿀대추 찰떡. 채영은 기억을 더듬어 그 떡을 재현했습니다. 찹쌀가루에 대추를 다져 넣고 꿀에 잣을 재워 고명으로 올리는 방식. 완벽하지는 않았으나 어릴 적 혀끝에 남은 그 맛에 최대한 가깝게 빚어냈지요. 서준은 어머니가 해주는 그 떡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먹어도 그 떡만은 맛있다며 환하게 웃었지요. 채영은 떡을 빚을 때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좋아하시던 맛이란다. 내가 어릴 적에 맛본 걸 떠올려서 만들어 본 거야. 옥순에게서 채영으로, 채영에게서 서준에게로 떡 한 조각에 담긴 손맛이 대를 이어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2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지요. 그 기침이 점점 깊어지더니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약을 쓸 돈이 없었습니다. 채영은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구했으나 가난한 그림쟁이의 아내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지요.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영은 2살 배기 서준을 안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으나 갈 수 없었지요. 아버지가 다시는 문턱을 넘지 말라 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자존심보다 잔인했습니다.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서준이가 배가 고파 울어도 줄 것이 없었지요. 채영은 결국 서준을 안고 친정문 앞에 섰습니다. 최진사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몇 해 만이었습니다. 곱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요. 품에 안긴 아이는 울음도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지요. 최진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절한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피부치를 끊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진사는 딸과 손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채영은 최진사 댁에서 서준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가난한 살림의 고단함까지 겹쳐 기력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채영은 서준에게만은 떡을 해주었습니다. 꿀대추 찰떡.
친정에 돌아온 뒤로도 빠짐없이 빚어주었지요. 서준은 그 떡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채영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쓰고 보약을 다려도 한 번 무너진 기력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최 진사는 이 고을 저 고을의 명의를 찾아다녔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었다고, 이미 너무 깊어져서 약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채영은 서준이 7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채영은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서준아, 엄마가 해주던 떡맛 잊지 마라. 그게 엄마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전부란다. 그것이 채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딸의 장례를 치른 뒤 사랑방에 홀로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지요.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옥순과의 사랑을 가로막았듯이 자신도 딸의 사랑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가 옥순을 내쫓겠다고 협박했듯이 자신도 딸에게 의절을 선언했지요.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지는 옥순을 쫓아냈고 자신은 딸을 쫓아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2번이나 옥순을 잃고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8살 손자 서준이뿐이었지요. 나는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놈이로다. 최 진사는 이 말을 바닥에 대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작거리에서 먹은 떡이 이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옥순이 빚어주던 떡을 채영이 기억하여 서준에게 해주었고, 서준은 그 맛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장터의 처녀가 빚는 떡에서 다시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처녀의 얼굴은 옥순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옥순에게서 채영으로, 채영에게서 서준에게로 떡 한 조각에 실린 그리움이 대를 이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리의 시작이 옥순이었다면 장터의 처녀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최 진사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보아야겠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으나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요. 최 진사의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얼굴로 구봉을 불렀지요. 구봉아. 예, 진사 어른. 저작거리 그 떡장수 처녀. 내력을 알아보아라. 부모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찌 살고 있는지 낱낱이 살펴오되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내지 마라. 구봉은 진사 어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듯한 얼굴이었지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은밀히 알아보겠사옵니다. 구봉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저작거리 장사치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고 은하가 사는 동네를 찾아가 이웃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지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구봉이 사랑방으로 들어왔을 때 최 진사는 서책을 펼쳐놓고 있었으나 한 장도 넘기지 않은 채였지요. 알아보았느냐? 예, 진사 어른. 명하신 대로 낱낱이 살폈사옵니다. 최 진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말하여라. 처녀의 이름은 은하이옵니다. 나이는 19. 성박 누추한 집에서 살고 있사옵니다. 부모는 어머니를 9살의 여이었다 하옵니다. 아비는 모르옵니다. 어머니가 홀몸으로 은하를 낳아 키웠다 하옵니다. 최 진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더냐? 구봉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이라 하였사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지요. 손에 들고 있던 서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줍지 않았습니다. 아니, 줍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뭐라 하였느냐? 옥순이라 하였사옵니다. 최 진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알아본 것은 없느냐? 구봉은 조심스레 이어 말했습니다. 옥순이라는 여인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옵니다. 은하가 9살 되던 해였다 하옵니다. 약값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하였사옵니다. 최진사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지요. 옥순이 숨지기 전 이웃 박씨 할머니에게 은하를 맡기며 이런 말을 남겼다 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은하의 아비는 큰 부잣집 어른이나 그분은 우리 모녀가 있는 줄도 모르시오. 제발 은하에게 아비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 주시오.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어깨가 들썩이며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옥순이 내 아이를 품고 떠났구나. 홀로 낳아 키웠구나.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구나. 나이를 따져보았습니다. 옥순과 갈라선 것이 20해 가까이 전. 은하의 나이가 19. 옥순이 떠날 적에 이미 아이를 베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옥순은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이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러나 최진사는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내침을 당한 마당에 아이를 핑계 삼아 매달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옥순의 자존심이었고 동시에 옥순의 비극이었지요. 옥순아, 미안하다. 최진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구봉은 방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최진사는 은하를 은밀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씨 할머니에게 좋은 약재를 보냈지요. 이름 모를 후원자가 보냈다고만 했습니다. 은하의 자릿세도 대신 내게 했습니다. 은하가 모르게 저작거리 자릿세를 거두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 은하의 몫을 치른 것이었지요. 은하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하가 박씨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할머니, 이상한 일이 있사옵니다. 오늘 자릿세를 내려갔더니 이미 누군가 내주었다 하옵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며 웃었습니다. 부처님이 보살피시나 보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어제는 약방에서 좋은 약재가 왔다 하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하옵니다. 허허, 세상에 고마운 분이 다 있구나. 은하는 고개를 갸웃했으나 더 캐묻지는 않았지요. 누군지 모르지만 고마운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은하는 그 고마움을 다른 방식으로 갚았습니다. 남는 떡을 더 만들어 굶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지요.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은하가 아는 유일한 보답이었습니다. 한편 최진사는 매일 평복 차림으로 저작거리를 찾았습니다. 멀찍이서 은하를 지켜보았지요. 은하가 떡을 빚는 모습, 손님에게 웃으며 떡을 건네는 모습, 서준과 이야기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 그때마다 최진사의 가슴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감사였지요. 저 아이가 내 핏줄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옥순이 나에게 남겨준 선물이 아니겠는가. 다른 하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옥순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 약값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 자신은 만석군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멀찍이서 은하를 지켜보고 있을 때 은하가 떡판을 정리하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은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최진사의 눈에 옥순이 겹쳐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웃던 20살의 옥순. 떡을 건네며 따뜻할 때 드셔야 맛이 나옵니다. 하던 옥순. 그 옥순의 모습이 은하와 겹쳐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최진사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구봉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요. 진사 어른,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눈에 무엇이 들어간 것뿐이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요. 은하에게 직접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고.
옥순이 남긴 아이라고. 그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지요. 그러나 최진사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20해 동안 옥순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옥순이 약값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와서 아비라고 나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진사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름 모를 후원자로 남아 은하를 돕는 것. 그것이 최진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관가에서 저작거리 정비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허가 좌판을 모두 철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장사치들 사이에서 불안한 기운이 퍼져나갔지요. 은하의 떡판도 무허가 좌판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지요. 떡판을 잃으면 할머니 약값은 어찌한단 말인가.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다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지요. 오늘 하루라도 더 팔아야 했으니까요. 최진사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구봉에게 즉시 확인하라 시켰지요. 진사 어른, 사실이옵니다. 포청에서 다음 장날까지 무허가 좌판을 모두 거두라 명했다 하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가의 명이라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아무리 만석군이라 해도 관가의 정비 명령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좌판 하나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은하에게 떡파는 전부였으니까요. 할머니의 약값이고 하루 끼니이고 삶 그 자체였습니다. 구봉아, 그날 내가 직접 나가겠다. 진사 어른, 그것은 직접 나가겠다 하였다. 구봉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진사 어른의 눈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빛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20해 전 옥순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싸울 각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지요. 금음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저작거리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장화 소리였지요. 관아의 아전 대여섯이 저작거리 입구에 나타났을 때 상인들은 아직 좌판도 펴지 못한 채 짐을 내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경고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선두에 선아전이 턱짓을 하자 나머지가 흩어지며 좌판을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솥단지가 가장 먼저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흙바닥에 쏟아지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국밥집 안악내가 솥뚜껑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으나 아전은 그 손을 뿌리치고 다음 좌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엿장수 노인의 항아리가 산산이 깨졌고 조청이 흙과 뒤섞여 검붉은 무릉덩이가 되었습니다. 두부장수의 나무판이 두 동강 나며 하얀 두부가 진흙탕에 처박혔고 집신장수의 집단이 발길에 차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작거리가 아수라장이 되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이들의 삶이 장화 앞에서 흙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지요. 비명과 울음이 저작거리를 가득 채웠으나 아전들의 귀에는 바람 소리와 다를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은하의 떡판에도 아전이 다가왔습니다. 장화를 신은 발이 떡판을 걷어찼고 시루가 기울어지며 갓 쪄낸 떡이 흙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대나무 채반이 두 쪽으로 갈라졌고 이파리에 싸놓은 떡 보따리가 진을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은하는 아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항의를 하면 곤장이었고 도망을 치면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떡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묻은 떡을 치맛자락으로 닦으며 하나라도 더 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이 떡 하나하나가 박씨 할머니의 약값이었습니다. 으깨진 떡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으나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떡 위에 떨어졌으나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떡 만드는 법 하나로 버텨온 19해의 삶이 흙바닥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은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직도 안 치웠어. 곤장 맞고 싶으냐? 은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떡을 끌어안았으나 아전의 손이 은하의 채반을 움켜쥐었습니다. 은하가 반사적으로 채반을 붙잡았고 아전이 잡아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힘의 차이는 분명했지요. 은하의 손에서 채반이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낮고 단단한 목소리 하나가 저작거리의 소란을 잘랐습니다. 울음소리도 아전의 고함도 깨지는 항아리 소리도 그 한마디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검은 두루마기에 갓도 쓰지 않은 채 구봉을 뒤에 거느리고 저작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루 전 밤 사랑방에서 마음을 굳힌 그대로였지요. 아전들이 고개를 돌렸고 그 얼굴을 알아본 순간 하나둘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최진사의 이름은 현감보다 무거웠습니다. 만석군의 곳간은 관아의 창고보다 넉넉했고 관아의 보수며 아전들의 녹봉이며 최진사의 손을 한 번씩은 거쳐간 것이었으니까요. 최진사는 아전들을 한 번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전들은 그 시선 하나에 슬금슬금 물러섰고 채반을 움켜쥐고 있던 아전의 손도 풀려내렸습니다. 최진사는 아전의 우두머리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좌판은 내가 거두겠다. 현감에게는 내가 직접 말하마. 우두머리 아전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저작거리에 다시 정적이 깔렸지요. 상인들은 멀찍이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은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숨이 멎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떡을 끌어안고 있는 처녀. 흙이 묻은 뺨 위로 눈물 자국이 줄줄이 나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으깨진 떡을 움켜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그 눈은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감사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인 눈이었지요. 20해 전이었습니다. 봄날의 떡집 앞에서 고개를 들어 자신을 올려다보던 여인의 눈. 비 오는 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건넨 눈빛. 옥순이의 눈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가슴 안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20해 동안 덮어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으나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저 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최진사는 돌아섰습니다. 구봉이 재빨리 뒤따랐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저작거리를 벗어나는 동안 최진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것을 알아챈 것은 구봉뿐이었습니다. 구봉이 은하 곁으로 돌아와 떡판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시루를 바로잡고 깨진 채반 대신 새 채반을 꺼내놓으며 내일부터는 이 자리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조용히 전했습니다. 은하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숙여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사내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도무지 떠올릴 수 없는 눈빛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준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저작거리까지 내달렸고 은하의 떡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떡판이 다시 서 있는 것을 보고 은하가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그제야 서준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이 다친 데 없어. 없어. 괜찮아. 은하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누이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8살의 눈은 어른보다 정직한 법이었지요.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하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사랑방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만이 타오르는 어둑한 방 안에 최진사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 구봉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구봉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원 조사가 끝났다는 보고였습니다. 은하의 어미 이름은 옥순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등잔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구봉은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최진사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 등잔불이 꺼져가는 것도 모른 채 최진사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구봉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구봉을 불렀습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선 구봉은 최진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는 주인의 모습에 구봉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이지요. 최진사는 구봉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보고의 나머지를 들려달라고. 옥순이라는 이름 석자를 듣고 난 뒤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구봉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은 20해 전 이고을을 떠나 산골마을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떡을 빚어 팔며 홀로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바로 은하였습니다. 옥순은 9해 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으며 은하는 그때부터 혼자 떡을 빚어 살아왔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옥순은 죽는 날까지 한 사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나 딸에게 떡 만드는 법 하나만은 목숨처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봉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옥순이 은하에게 남긴 것이 떡 만드는 법 말고 하나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쪽짜리 옥놀이개 하나를 은하가 지금도 지니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반쪽짜리 옥놀이개. 그 놀이개를 최진사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20해 전 옥순과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으나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최진사는 품에서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고 최진사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값이 아닌 마음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그것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한쪽을 옥순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지요. 언젠가 이 두 쪽이 다시 맞닿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이것만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옥순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쥐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비를 맞으며 돌아섰습니다. 최진사는 옥순의 뒷모습이 빗줄기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방 구석 오래된 궤짝을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서책 아래 헝겊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옥 놀이개였습니다. 20해 동안 이 궤짝 안에 있었으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최진사가 해마다 꺼내어 닦아두었던 것이지요. 최진사는 그 반쪽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구봉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최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를 데려오너라. 구봉은 대답 대신 깊이 절을 올리고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은하는 영문도 모른 채 구봉을 따라 최진사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큰 대문을 지나고 중문을 지나고 마당을 건너 사랑채 앞에 섰을 때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내의 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왜 자신을 부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사랑방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최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문턱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최진사는 은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 눈매가 옥순을 닮았고, 코가 자신을 닮았고, 턱선이 옥순의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애써 참았습니다. 최진사는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어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옥순이라고. 최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미에게 받은 것이 있느냐고.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반쪽짜리 옥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초록빛이 은은하게 도는, 그러나 한쪽이 날카롭게 잘려나간 놀이개였지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것의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품에서 자신의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천천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반쪽이 맞닿는 순간 금이 간 자리가 어긋남 없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20해 전에 갈라진 것이 20해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하는 맞닿은 놀이개를 내려다보며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 수 없었으나 가슴이 먼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최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옥순이는 내가 사랑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너는 그 여인이 낳은 내 딸이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19해를 살면서 아비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비가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옥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다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것뿐이었지요. 최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석군이 떡장수 처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구봉이 문 밖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최진사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떡 반죽을 치대고 장작불을 떼고 시루를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힌 19살의 손이었지요. 최진사는 그 손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20해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최진사는 대신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봉이 신원 조사 중에 찾아낸 것이었지요. 옥순이 죽기 전 마을 사람에게 맡겨둔 편지였습니다. 받는 이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으나 옥순은 언젠가 이 편지가 닿을 곳에 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최진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옥순의 글씨는 서툴렀으나 또박또박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한 적은 없사옵니다. 당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낸 것이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아이만은 부디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은하이옵니다. 당신이 좋아하시던 밤하늘의 별에서 따온 이름이옵니다. 이 아이가 떡을 빚는 날이 올 것이옵니다. 그때 당신이 이 아이의 떡을 드신다면 그것이 제가 당신께 마지막으로 올리는 문안이옵니다. 최진사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목이 메어 소리가 끊겼고 종이 위에 눈물이 떨어져 먹이 번졌습니다. 은하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에게 이 말을 남겼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지요.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구봉은 문 밖에서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해를 모시면서 최진사의 눈물을 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처음은 옥순을 떠나보내던 날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최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의 눈이 거기 있었습니다. 용서해 다오.
이 아비를 용서해 다오.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망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느냐고 했지요.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까? 최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20해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은하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의 노을빛이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아비와 딸이 처음으로 마주 앉은 자리에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갈라졌던 놀이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끊어졌던 인연이 20해 만에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은하가 자신의 아비를 찾았다는 것은 서준의 누이가 사실은 서준의 이모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서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 최진사도 은하도 아직 답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은 평소처럼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은하의 떡판 앞에 최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가 저작거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방을 벗어나는 일조차 드문 할아버지가 떡판 앞에 서서 은하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은하의 눈이 붉었고 최진사의 표정은 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갑기만 하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무언가 물렁하고 따뜻한 것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진사가 서준을 발견하고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 흙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만석군이 장터 한복판에 쪼그려 앉은 것이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으나 최진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준아, 예, 할아버지. 이 누이가 내 이모란다. 서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모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모는 엄마의 동생이라는 뜻이었지요. 서준은 은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하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다시 최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서준의 입이 몇 번 달싹거렸습니다. 이모, 이모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으나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누이라고 부를래. 은하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웃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도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닦았지요. 구봉은 한 발 뒤에서 코를 훌쩍이며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은하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만석군의 딸이 저작거리에서 떡을 파는 것은 체면에도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지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진사가 다시 한번 권했으나 은하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은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또박또박했지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것은 떡 만드는 법 하나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비단도 기와집도 논밭도 아니었다고.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떡을 빚었고 그 떡으로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고. 이 떡을 놓으면 어머니를 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살았다는 흔적이 이 떡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기 손으로 거두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최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해 전 옥순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옥순의 마음은 묻지도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였지요. 그 결과가 20해의 이별이었고 옥순의 외로운 죽음이었고 딸이 홀로 떡을 빚어 연명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옥순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빚이라고 최진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최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대신 최진사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저작거리 철거를 막아낸 것에 이어 은하의 낡은 떡판 자리에 기와를 얹은 작은 점포를 세워주었고 박씨 할머니에게 의원을 보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은하는 사양하려 했으나 최진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에게 갚는 빚이다. 은하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은하는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떡을 찌고 남은 것 중에서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크기가 작아 팔 수 없는 떡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 떡을 대나무 채반에 담아 가게 앞에 내놓았지요. 돈이 없는 이들이 가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준이 물었습니다. 왜 돈도 안 받고 떡을 주느냐고. 어머니가 그러셨어. 떡은 혼자 먹으면 음식이지만 나누면 마음이 된다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서준도 함께했습니다.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아 떡을 나눠주었지요. 만석군댁 도련님이 떡장수 누이 옆에 앉아 떡을 건네는 모습을 저작거리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았으나 곧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소식을 구봉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방에 앉아 구봉의 말을 듣는 최진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 비슷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구봉은 그 웃음을 보고 또 울었지요. 20해 만에 처음 보는 주인의 웃음이었으니까요. 옥순이가 맞았다. 떡은 나누면 마음이 되는 것이었어. 구봉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느티나무에 노란 잎이 물들기 시작한 어느 날, 최진사가 오랜만에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은하의 가게 앞에 서서 떡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꿀대추 찰떡이었지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20해 전 봄날에 옥순이 건네던 그 맛이 혀 위에 퍼졌습니다. 최진사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서준이 할아버지와 누이 사이에 끼어들어 떡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저작거리에 나란히 서서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딸과 손자가 피가 이어준 사이였으나 피보다 깊은 것이 이 세 사람을 묶고 있었습니다.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요. 은하는 마지막 남은 떡을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누이, 내일도 올 수 있지? 오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서준이 웃었습니다. 구봉이 가마를 대령하고 있었으나 서준은 걸어가겠다고 했지요. 은하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서준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누이. 응. 이모.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준이 볼이 빨개진 채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은하는 한참 동안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등이 저작거리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흘렀으나 닦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별자리가 오늘도 제자리에 있었지요. 은하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밤하늘의 별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았습니다. 떡 한 조각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옥순이 빚은 떡이 채영에게로, 채영의 떡이 서준에게로, 그리고 다시 은하의 떡이 서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떡 한 조각 안에 살아있었던 것이지요. 그 씨앗은 이제 저작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가게 위에서, 서준의 웃음 속에서, 최진사의 고개 끄덕임 속에서,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받아든 이름 모를 사람들의 손 위에서. 옥순의 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해지는 야담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영상도 하나하나 만들었거든요.
오직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니까요. 다음에도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